안녕하세요. 고대 중국 한나라 시절의 말이죠. 이 우주의 모든 현상, 심지어 황제의 운명까지 단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양오행론인데요. 오늘은 이게 단순한 미신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설계도가 되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양 철학하면 흙, 물, 공기, 불, 이 사원소 떠올리잖아요. 세상을 만드는 딱딱한 벽돌 같은 느낌이죠. 근데 고대 중국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나라의 오행은요, 그냥 멈춰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낳고 또 서로를 이기면서 뭐랄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살아있는 시스템,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그냥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아시아 과학의 어떤 씨앗 같은 거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음양오행론은 그냥 믿음의 체계가 아니었고요. 우주와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거대한 법칙을 찾아내려 했던 정말 기념비적인 지적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하늘과 인간의 규약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대담한 지정이 뭐냐면요. 하늘의 움직임하고 이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일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 둘이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연결고리의 첫 번째 엔진이 바로 음양입니다. 세상 모든 건 밤과 낮, 여성과 남성처럼 서로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또 서로를 보완하는 두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두 힘이 밀고 당기면서 세상의 모든 변화와 균형이 만들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오행이 등장합니다.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 요소는요. 나무가 불을 만들어내듯 상생, 서로를 낳기도 하고요. 또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 상극, 서로를 이기기도 합니다. 이 상생과 상극의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우주가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맞추는 완벽한 시스템이었고 만물이 왜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틀이었습니다. 자, 이 음양과 오행이 딱 결합해서 정치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개념이 탄생합니다. 바로 천인감응이라는 건데요.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기란 현상으로 응답을 해주고 만약 정치를 못하면 재앙을 내려서 경고로 보낸다는 사상이에요. 말라대로 자연재해는 하늘이 황제한테 보내는 아주 냉정한 성적표였던 셈이죠. 두 번째 파트, 재앙으로 황제를 비판하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경고 메시지, 현실 정치에서는 과연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 이론은요,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역사서 한서 오행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해제 4년 미양궁 능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냥 보면 궁궐에 있는 얼음 창고에 불이 났다는 단순한 사건 기록처럼 보이죠? 근데 말이죠. 당시 유학자들이 이걸 그냥 불났네 하고 넘어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보세요. 얼음 창고는 음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인 불이 났다는 건 이건 음양의 조화가 완전히 깨졌다는 명백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잔혹하게 권력을 잡았던 여태후가 앉힌 그 황후, 덕이 부족하다. 그래서 종묘를 받들 자격이 없다. 바로 이런 하늘의 무서운 경고라고 읽어낸 거예요. 자, 이번엔 다른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여태후 시절인데 강수와 한수가 넘쳐서 무려 10,000가구가 넘게 물에 잠겼다는 정말 끔찍한 홍수 기록입니다. 이 엄청난 홍수는 그럼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물은 대표적인 음의 기운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홍수는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졌다는 뜻이고 이건 곧 여태우라는 여성의 권력이 도를 넘어서서 천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암호화된 정치 비판이었던 겁니다. 이런 재앙이 자연현상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 동물의 이상한 행동까지도 전부 하늘의 뜻으로 읽었습니다. 누런 쥐가 자기 꼬리를 물고 왕궁 문 안에서 춤을 추다가 밤이 되어 죽었다. 정말 기이하죠?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쥐가 제 꼬리를 물고 막 돌다가 죽는 모습. 이게 곧 반란을 꾸미던 연나라 왕이 스스로 파멸할 거라는 징조로 해석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왕이 바로 그 달에 음모가 들통나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 이론의 권위는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세 번째, 과학의 씨앗, 지성의 감옥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해석해서 권력을 비판하던 아주 강력한 도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결정적인데요. 과거의 재앙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묻던 제2사상이 어느 순간 미래를 딱 정해놓고 예언하는 참의사상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비판의 도구가 정당성의 도구로, 열린 질문이 닫힌 정답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식이에요. 훗날 후한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광무제, 유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유수가 군대를 일으켜서 천하를 잡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서를 이용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게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만들어낸 거죠. 왕조를 바꾸는 명분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라는 건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비판도 할 수 없고요. 결국 이 이론은 경험적인 관찰이나 자유로운 토론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셈이 됐습니다. 과학적 생각의 씨앗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딱딱한 이데올로기, 이른바 지성의 감옥으로 추락하고 만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역사적 발명품을 마주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했던 이론의 유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양오행론이 수천 년 동안이나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물리법칙이랑 윤리법칙이 하나인 세상, 착한 정치를 하면 풍년이 오고 나쁜 정치를 하면 재앙이 닥치는 이런 통합된 세계관은 사실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매력적이었던 거죠. 결국 음양오행론은 우리에게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과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권력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던 과학적 사고의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얼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어떻게 딱딱한 도구마가 되어서 오히려 지성의 발목을 잡는 감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얼굴입니다. 이 고대의 이론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이런 거대한 이론들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등대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그 생각관에 가둬버리는 감옥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